지금 손에 들고 계신 스마트폰 혹은 도로 위를 달리는 그 전기차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안에 세상을 움직이는 아주 작지만 강력한 부품, 바로 히토류 자석이 들어있다는 사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단순히 그 자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작은 자석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 그리고 그 전쟁의 최전선에 선 한 기업을 통해 국가 안보와 기술 패권의 미래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기업의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 이런 차원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왜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캘리포니아의 먼지 쌓인 광산 하나에 거의 국가의 명운을 걸게 되었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한번 추적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작은 자석 안에 숨겨진 지정학의 거대한 힘을 함께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도대체 이 히토류 자석이 뭐길래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된 걸까요? 사실 우리 일상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잘 느끼지 못할 뿐 스마트폰, 전기차 모터, 풍력 발전 터빈은 물론이고요. F-35 전투기나 미사일 유도 시스템 같은 최첨단 국방 기술에도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부품이더군요.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데 그 공급망이 한 나라에 의해 거의 완벽하게 장악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특히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우리가 줄여서 NdPr이라고 부르는 이 히토류는 고성능 자석의 심장과 같은 원료거든요. 네, NdPr. 그런데 전 세계 생산량의 무려 90%를 중국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90%요? 와, 이건 뭐 독점을 넘어 거의 무기 수준의 지배력인데요.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원이라면 다른 나라들이 왜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건가요? 채산적이 안 맞아서 포기했던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아주 정확한 질문입니다. 사실 아이러니하게도요. 수십 년 전만 해도 이 분야의 최강자는 미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MP 머티리얼스가 소유한 캘리포니아의 마운틴 패스 광산이 한때 전 세계 히토류 공급을 책임졌었죠. 아, 그랬었군요. 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중국이 저렴한 인건비와 뭐랄까 좀 느슨한 환경 규제를 무기로 엄청난 물량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가격 경쟁에서 밀린 마운틴 패스 광산은 결국 문을 닫게 됐고요.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이유로 시장에서 퇴출당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한때는 최고였는데 경제 논리에 밀려서 시장을 통째로 내주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중국이 이 지배적인 위치를 그냥 놔두지 않았죠. 몇 년 전 일본과의 영토 분쟁 당시에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면서 전 세계 부품 시장을 거의 마비시킬 뻔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기억납니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너희 첨단 산업의 숨통을 끊을 수 있다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이 상황을 오펙이 전 세계 석유를 90% 통제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전기차와 친환경 에너지 시대에 히토류는 바로 새로운 석유인 셈이죠.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선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었겠네요. 이 새로운 석유의 수루꼭지를 남에게 맡겨둘 순 없었을 테니까요. 분명히 중국의 독점에 맞설 대안을 찾고 있었을 텐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폐허가 됐던 마운틴 패스 광산이 화려하게 부활하며 MP 머티리얼스라는 이름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흙을 파서 파는 기존의 광산 회사가 아니에요. 아, 다른 점이 있나요? 네. 캘리포니아 광산에서 히토류 원광을 채굴하고 정제해서 텍사스의 질 공장에서 최종 제품인 자석까지 만들어내는 이른바 광산에서 자석까지 모든 과정을 수직으로 통합하려는 거대한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산에서 자석까지요? 네, 북미 대륙에서 유일한 대규모 히토류 생산 시설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원자재만 파는 게 아니라 최종 부품까지 직접 만들어서 공급망 전체를 미국 안으로 가져오겠다. 이런 전략이군요.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광산의 품질 자체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최근 3분기 실적을 보면 핵심 원료인 NdPr 산화물 생산량이 전년 대비 51%나 급증하면서 기록을 세웠어요. 단순히 재개장한 수준을 넘어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이들의 잠재력을 알아본 아주 특별한 파트너들이 등장하면서 이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미국 국방부가요. 저는 보통 국방부 하면 로키드 마틴 같은 방산업체를 떠올리는데 광산회사의 지분을 직접 인수한다니 이건 정말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어떤 배경이 있는 거죠? 네, 단순한 공급 계약 수준이 아닙니다.
미국 국방부가 직접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서 이 회사의 지분 15%를 인수하는 사실상의 민관 파트너십을 맺은 겁니다. 와, 이건 정부가 직접 주주가 되어서 이 회사의 성공은 곧 국가의 성공이다라고 선언한 것과 같아요. 국가안보의 핵심 자산을 민간기업 하나에 맡기는 리스크를 지는 대신 아예 운명 공동체로 믿어버린 거죠. 잠깐만요. 정부가 민간 기업에 직접 투자하고 지분까지 갖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시장 경제 원칙에 어긋나는 특혜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비판은 없나요? 물론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정부의 입장은 이건 평시의 시장 경제 논리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핵심 전략 자원의 공급망이 적대국에 넘어간 일종의 전지 상황으로 인식하는 거죠. 백신 개발을 위해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던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처럼요.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리스크를 함께 지겠다는 새로운 산업 정책의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그러네요. 그리고 그 지원이라는 게 단순히 지분 투자에서 그치지 않더군요. 향후 3년간 이 시설에서 나오는 생산량 100%를 국방부가 사주겠다고 약속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심지어 가격 하한선까지 설정했어요. 시장 가격이 아무리 폭락해도 킬로그램당 최소 110달러는 보장해주겠다는 겁니다. 110달러. 이건 정말 파격적인 조건이죠. 보통의 광산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변동이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서핑을 하는 것과 같은데 MP 머티리얼스는 앞으로 3년간 국가라는 이름의 거대한 방파제 뒤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된 거죠.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이 거의 사라진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지어질 10X라는 신규 자석 공장의 생산량 역시 전량 구매를 약속하면서 연간 최소 1억 4천만 달러의 이익, 정확히는 EBDI까지 보장해줬다고 하니 이건 뭐 아직 짓지도 않은 공장의 미래 수익까지 국가가 보증을 서준 셈이네요. 그렇죠. 불확실성이 큰 신규 투자에 대해 정부가 안전망을 깔아줌으로써 기업이 과감하게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판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정부뿐만이 아니에요. 더 흥미로운 파트너가 등장하는데 바로 애플입니다. 아, 애플이요? 네, 이들의 접근 방식은 국방 보안을 또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가집니다. 아, 애플과의 계약도 있었죠. 세계 최대의 테크 기업이 기반 고객으로 참여했다는 건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우리가 쓰는 아이폰이나 맥북에 들어갈 자석을 여기서 공급받게 된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계약의 내용이에요. 애플에 공급될 자석은 100% 재활용된 히토리 원료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100% 재활용 원료요? 네. 2027년부터 공급이 시작될 예정인데 이를 위해 MP 머티리얼스는 기존 광산시설 옆에 대규모 재활용 라인을 구축하고 텍사스 공장도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 점이 아주 흥미롭네요. 단순히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지정학적 문제를 넘어서는 이야기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바로 지속 가능성이라는 가치죠.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에게는 이제 공급망의 안정성만큼이나 어떻게 만드느냐, 즉 친환경적인 생산 방식 역시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중요한 가치가 된 겁니다. 단순히 새로운 광산을 찾아 땅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회수하고 재활용하는 순환 경제 모델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죠. 정리해보면 한쪽에서는 국가 안보를 위해 국방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다른 한쪽에서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가치를 내건 글로벌 테크 기업이 미래 고객이 되어주는 정말 완벽한 그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회사의 주가를 보면 한때 100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최근 고점 대기 41%나 하락하는 등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어요. 이렇게 완벽한 스토리를 가졌는데 왜 시장은 이렇게 불안해하는 걸까요? 네,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장의 가장 큰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이 모든 호재가 이미 가격에 반영된 것이 아니냐? 어쩌면 과도하게 반영된 것 아니냐? 하는 질문입니다. 아,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분석가들은 이 회사의 성장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주당 순이익이 현재의 2배 수준인 1.12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니까요. 4년 안에 이익이 2배로 뛴다는 건 엄청난 성장세죠. 그런데도 주가가 흔들린다는 건 그 성장 전망치마저도 현재 주가를 설명하기엔 부족하다는 뜻인가요? 네. 현재 주가는 4년 뒤인 2027년에 그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이 52배에 달합니다. 52배요? 와, 이건 보통의 제조업이나 광산 기업에서 볼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 테슬라 같은 최첨단 기술 성장주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 아닌가요? 시장은 이 회사를 단순한 광산 기업이 아니라 아예 다른 종류의 기업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바로 그겁니다. 투자자들은 지금의 MP 머테리얼스에 돈을 지분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 미국의 핵심 히토류 공급망을 독점할 가능성이라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꿈에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기대치가 워낙 높게 반영되어 있다 보니 앞으로 공장을 짓고 생산량을 늘려나가는 과정에서 아주 작은 차질이 생기거나 시장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내놓으면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렇군요. 결국 미국의 히토류 자급자족이라는 거대한 국가적 흐름에 올라탈 수 있는 확실한 성장 기회를 가졌고 국방부와 애플이라는 막강한 파트너도 확보했지만 그 엄청난 기대치가 이미 주가에 너무 많이 반영되어 있어서 그 꿈이 현실이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큰 변동성을 겪을 수밖에 없는 투기적인 성격도 함께 가진 주식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가장 정확한 요약입니다. 장기적인 성장 활주로는 매우 뚜렷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활주로를 힘차게 이륙하기까지 상당한 난기류를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게다가 리스크가 그것뿐만은 아니거든요. 대규모 광산 개발에 늘 따라붙는 환경 규제 문제도 있고 만약 중국이 전략적으로 히토류 가격을 폭락시켜서 MP 머티리얼스를 고사시키려는 가격 전쟁을 시작한다면 국방부의 가격 하한선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죠. 오늘 우리는 작은 자석 하나가 어떻게 지정학적 힘겨루기의 중심이 되었는지 그리고 MP 머티리얼스라는 한 기업이 정부와 거대 기술 기업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어떻게 그 판의 핵심 플레이어로 떠오르고 있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MP 머티리얼스의 이야기는 자원의 무기화 시대에 맞선 미국의 생존 전략 그 자체입니다. 과거에는 항공모함과 미사일이 국력이었다면 이제는 반도체 팹과 히토류 광산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 기업은 단순한 광산 회사가 아니라 미국의 기술 패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봐야 합니다. 핵심 공급망의 자국화, 친환경 에너지 전환, 국가 안보와 민간 산업의 융합이라는 거대한 메가 트렌드가 이 하나의 기업 스토리에 모두 응축되어 있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광물 채굴에 집중했지만 대화 중에 나왔던 애플과의 계약 조건 100% 재활용 원료라는 부분이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어쩌면 이 히토류 전쟁의 장기적인 해답은 새로운 광산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진 수십억 개의 낡은 전자기기에서 이 귀중한 자원을 다시 캐내는 기술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버려진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채굴하는 도시 광산이 캘리포니아의 전통적인 광산만큼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해지는 세상. 과연 우리는 어디서 더 캘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어떻게 다시 쓸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넘어갈 수